화면에서 이렇게 웅장한 노래가 나온다는 건 시장이 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들은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하락 이유 대라고 하면 여러 개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이유를 핑계로 이제 시장이 계속 힘이 없는데 오늘 장에서 코스피가 다시 3천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전에 전문가들이 3천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사 모을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3천 밑에서는 크게 하락할 위험은 높진 않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의 흐름은 시장의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또 소위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공격적으로 담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쪽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코로나 3차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부담은 되긴 하지만 2차 유행 때라고 해서 주가가 아주 크게 나빠지진 않았었던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시장은 조금 주춤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주식 시장의 어떤 조정 기간이 지금 1월 중순 이후에 거의 한 2달 가까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예탁금의 하락이라든가 또 어떤 거래대금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시장의 어떤 에너지 자체가 좀 약해졌던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주식시장의 어떤 회복 시점을 지연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끌어줄 만한 수급 주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좀 힘이 없는데 때문에 흐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하락의 이유 한 가지 더 국채금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7에서 1.6 초반대로 가긴 했으나 생각해보면 1.6 높아서 떨어진다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 국채금리 이슈가 언제까지 시장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할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2분기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유럽의 코로나 이슈가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금리 이슈는 많이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급등할 위험은 굉장히 좀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그냥 그 미국 국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급 요인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 미국 정책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그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한 1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올해 연준이 사줄 수 있는 QE 규모만 계산을 해보면 GDP 대비 한 5% 정도로 한 그 갭이 GDP 대비 한 10%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갭을 해외 투자자, 독일이나 일본 투자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내외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올해 내년까지 미국의 경제가 정말 좋아지고 미국 연준이 인플레 2% 이상을 용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G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를 과연 이런 투자자들로만 충분히 메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추가적인 어떤 재정 정책, 특히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가 미국의 어떤 채권 쪽에서 국채 쪽에서의 수급의 부담이 좀 덜어지는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인프라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채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이 국채금리 이슈 가지고 계속 힘없이 빠지는 게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벨 문제인가 아니면 국채금리 올라가는 속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장이 그냥 이유를 삼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이 크다고 보세요? 분명히 이제 속도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 한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60bp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렇죠. 2010년 이후,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지켜보면 이렇게 3개월 동안에 50bp 이상 올랐던 경우가 이번을 포함해서 딱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013년 저희가 잘 아는 테이퍼 텐트럼 라든가 네. 2011년에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어떤 국채 금리의 상승은 대단히 빠르고 위협적인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만은 미국 국채 금리가 1.7% 또는 2%까지 올라선다 치더라도
지금 미국 성장률이 올해만 뭐 한 5%, 6% 성장을 할 거고 인플레만 연준의 목표치가 2%가 넘는다고 하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2% 미만인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너무 금리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의 문제는 뭐 당연히 금리 상승의 속도의 문제이고 저는 여기서 더 급하게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이벤트들이나 악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 금리에 대해서 현 상황들, 앞으로의 전망들 들어봤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흥국과 관련돼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화폐 가치 급락에 대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2019년에 터키 쇼크를 아직 기억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어떤 터키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신흥국의 어떤 금리 인상은 분명히 작년하고는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 모두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푸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신흥국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을 했고 아마 여름 이후에는 노르웨이와 같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도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어떤 전반적인 톤이 지난해와는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독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년에 특히 작년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좀 강해지면서 자국 통화 약세 때문에 이 수입 물가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큰 나라들, 특히 자국 내에서는 원자재를 수출한다고 하지만 공산품을 수입을 해야 하는 이런 이머징 국가들이 상당히 좀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분명히 장용화과는 통화 정책의 큰 방향이 있어서 다른 점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전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국가의 국한된 이슈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큰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자국 내 특수성 그리고 그 환경 상황들을 감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글로벌 기조로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희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이 좋을 쪽으로 날지 모르겠지만 실적 관련해서 어쨌거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거는 종목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적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미 컨센서스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인 기대가 좀 가능한데요. 근데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그 생각보다는 그 어떤 서프라이즈의 정도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국내 경제나 어떤 실적의 상승을 이끄는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입니다. 근데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원화 가치가 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절상이 됐고 보통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절상이 되면 원화가 절상이 되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원화 가치가 워낙 가파르게 절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수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고 실적 자체는 좋지만 이게 원화로 환산됐을 때는 예상을 아주 크게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기대를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상회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제가 보기에는 수출주보다는 그 내수 쪽에서 특히 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라든가 예. 그리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완전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기록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내수 쪽으로 이커머스,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좋겠다. 미디어 업종 특히 좀 이런 실적 컨센서스 상향치가 높기 때문에 좀 이런 쪽도 계속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4.7 보궐선거 관련해서도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또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이제 또 대선 얘기 나오거든요. 이것과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보궐선거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 총선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들이 거의 그냥 연장되는 선상에서 대부분 정책들이 그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도 않았고 사실 네. 아주 긍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도 뭐 누가 되든 아주 뭐 대단히 이렇게 그 주식시장에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선은 좀 달랐습니다. 대선 전 12개월 그리고 대선 이후의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만큼 이 대선 이후의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지금이잖아요. 예, 이제 딱 1년 남았기 때문에 네. 좀 그 보통 선거 직전이 되면은 누가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소 주춤하지만 보통 선거 1년 정도로 놔두고 어떤 그 정권 교체라든가 또는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어떤 보궐선거도 뭐 보궐선거 자체가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후에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제 대선까지도 1년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상승적으로 시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리스크라면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굉장히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가 이제 미국 금리의 이슈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투자의 어떤 연속성이나 어떤 추세에 있어서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분명히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에 비해서는 시장의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포트폴리오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이기보다는 조금은 덜 공격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지금 확실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업종들, 특히 뭐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디어라든가 이런 섹터들과 함께 적어도 저희 한국에서도 최근에 어떤 보궐선거 전후로서는 뭐 건설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네. 채광이라든가 이런 산업재나 소재와 관련된 섹터들은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될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 가치주, 성장주로 나눌 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내수 중심으로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 있는 업종군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